예, 안녕하세요. K행정쟁송법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올해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단과 들으신 분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종합반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을 부탁드려서 여러분들의 이제 수험 정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이 이제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오래 하시다가 이제 답안 쓰는 요령이나 이런 거 잘 모르셔서 저한테 오신 분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처음 준비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소의 연기를 좀 더 차분하게 반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은 학생들도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날은 성적이 아주 좋으세요. 근데 또 직장일이 바쁘셔가지고 수업에도 못 나오시고 이런 날은 또 시험 성적이 안 좋으신 때도 있어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바쁘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셔서 이제 매일매일 끊임없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법학이 특히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고 해서 안 보시면 잊어버리신다고 그러시니 정확하게 외우시고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쓸데없이 고민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제 행정쟁송법에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인 내용들하고 행정시임판법의 기본적인 내용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의 강의 목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 제일 중요한 거는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일단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뭘 하는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컨셉을 만들어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 좀 들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알아야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는 단계를 컨셉 구축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특히 일단 보고 이해하시는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안 해오시는데 정확히 안 해오면 제가 망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학은 뭐예요? 최소한의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행정학이나 다른 경제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단어가 틀려도 문제가 없는데 법학의 경우는 틀리면 다른 뜻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답안을 채점하다 보시면 뭔가 외우셨는데 불충분하게 외우신 경우에는 답안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러면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정확히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복적인 해설하거나 좀 친절하게 설명들이 적기 때문에 다소 법학은 교과서만 읽으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연기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체계에 대한 컨셉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연기는 듣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기 때부터 최소한 기본 개념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들. 기본 개념을 외우시면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요건과 성립 요건과 효력, 위법성 이런 쟁점들이 따라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때부터 다 외우라고 하시면 머리에 쥐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좀 외워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듣고 이해하고 나면 강의 끝나고서 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외우셨네요. 외우는 거를 하루아침에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외워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강사님은 자기 강의만 들으면 된다. 뭐 따라와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외워야. 암기가 행정쟁송법의 성공의 절반입니다.
물론 암기를 잘하시고 머리가 좋으면 100%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암기는 잘했는데 응용을 못하시는 분이 간혹 나오세요. 그러니 암기가 전부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요건, 효력 이런 것을 줄줄 외우실 수 있다고 하면 시험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좀 암기를 해주셔라.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다 암기하시지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컨셉들을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연기부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암기할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외워가야 돼요. 특히 암기는 한 번에 안 외워지겠죠. 사람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고 두뇌 용량, 총량의 법칙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상하게 암기를 안 하세요. 옛날에는 워낙 이제 자료 매체가 적었으니 많이들 암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안 외우시는데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가. 그리고 외우는 것은 한두 번, 두 번 보고 안 외워졌다고 얘기하면서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IQ가 제일 좋다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예? 하나의 돌이라는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IQ가 1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80. 180이면 이 아인슈타인 아저씨도 뭐예요? 어떤 단어를 하나만 외우려면 몇 번을 반복해야 한다고 그래요? 10번이라고 하죠. 10번. IQ 180도 10번은 반복을 해야 외워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10번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10번 이상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7,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가 있었어요? 연습장을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갱지를 묶어가지고 앞에 이제 앨범 짝지 하나 붙여서 팔았는데 거기다 대고 맨날 쓰면서 외웠죠. 요즘은 중고등학생분들도 그렇게 외우지 않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무사 시험을 보는 전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외우실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우는 건 한 번에 다 안 외워지니 연기부터 착실하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어떤 분들은 강의에 되게 만족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웃기는 강의, 재밌는 강의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안 외우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여러분께 없겠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지만 합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줄기차게 외우시고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답안에 쓰는 훈련들까지 돼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쟁점들은 한번 써보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한번 외워보신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중요한 쟁점은 한번 써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되면 다음 강의부터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 쓸 시간을 갖다 드릴 텐데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니 그게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한번 외우시고 한번 써보시는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맨날 익힌 문제라고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 있는 주제들을 낼 테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연계 강의 목표입니다. 연계 강의 목표는 뭐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듣고 이해하고 강의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 개념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써보시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뭘 외워야 될지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들은 행정쟁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선이해, Vorverständnis라고 얘기하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몇 가지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요것보다 이제 더
더 되는 내용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기본 특강을 한 게 있는데 기본 특강 한 거에 보시면 앞에 행정쟁송법 설명한 거 외에 행정작용법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뭔가를 이해하는데 오늘 강의와 연결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기초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보통 이제 우리가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하다 보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조정법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행정쟁송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물론 거기서 시험에 안 나오죠. 안 나오다 보니까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행정쟁송법에서 시험에 나올 것을 중심에서 암기하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아야지 시험에 나올 것만 다다다 외운다고 해서 그것만 답안을 잘 쓰냐. 만약에 응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이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우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체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서 암기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전권리 구조 절차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셔서 교과서에서 안 다루고 있지만 만약에 누구라도 요거를 사전권리 구조 절차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쓰라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한 번 정도 특징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서술형 조그마한 문제로 한 문제로 정리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심판법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첫날이니 행정심판법의 기본적인 그 개요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장은 이제 선의예요. 그래서 비포니까 맨 앞에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그 설명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법학 하신 분이 몇 명 안 되세요. 대부분 이제 비법학이 많으신데 법학이냐 법학이 아닌 다른 학문이 뭐냐고 하면 주로 다른 학문들은 뭐예요? 사회의 현상이나 사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 자체의 물리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연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문과 구분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있는 그 자체를 연구한다. 그래서 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인. 예? 근데 법학이라는 것은 뭐냐? 있는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뭘 해야 될지 아니면 뭘 하면 안 될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법학입니다. 그래서 법학은 독일말로 졸렌이라고 해요. 졸렌은 müssen하고 다른 거예요. must처럼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면 뭐예요? 페널티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한 사회의 뭐를 해야 되는 행위기범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법학이 뭐 사회기범이라서 종교보험과 다르고 하는데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법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권리 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법률 관계는 뭐냐?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나는 뭘 할 수가 있겠죠. 물건을 산다든가 물건을 사고 나면 뭐예요? 돈을 여러분은 주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물건을 사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반대로 뭐예요? 돈을 제공해야 되는 금전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이 항상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예를 들면
요즘같이 코로나 할 때 광화문에서 시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위하지 말라니까 뭐예요? 어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금지 의무를. 이걸 위반하면 뭐예요? 처벌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학문들은 주어진 자체의 사실이나 현상들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니 안 했니 이런 걸 하지만 법학은 항상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위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회의 분쟁을 규율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의 행위 기준을 제공하는 형태가 됐고, 다른 학문의 경우는 현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 강국이었을 때 저도 이제 IT 쪽에 많이 일을 했었는데, IT 쪽 일을 하다 보니까 IT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기술을 가진 사람 외에는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법학과 경제학밖에 없더라고요. 왜? 법학은 IT에서 뭘 하면 되고 안 되는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항상 무슨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때마다 법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떠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서비스를 통해서 규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비용과 그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대적인 학문 방법론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게 제 경험이고요. 자, 그럼 법학은 뭐냐? 법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을 본다고 해서 법학을 전부 다 공부한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법과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되고, 변호사 시험은 전부 공부하는 뿐만 아니라 실무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5급 시험만 가더라도 정해진 과목만 공부하면 되지요. 마찬가지로 노무사의 경우도 뭐 민사소송법이나 노동법은 필수니까 그렇습니다만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정해진 법과목만 선택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재정법을 선택하시는데, 그럼 법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는 간단히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법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 안 할지에 관한 것들은 최근에 법정책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수험 공부를 하니까 판례만 보시지만 재판제도나 판례만 보는 게 아니라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어떤 제도를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한 연구들을 하는 게 법정책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결정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일들을 하죠. 법을 만드는 일이 입법학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법을 만드는 게 좋을지, 그래서 요즘은 입법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있고, 사전 입법 영향평가도 있고, 법 만든 다음에 사후 입법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입법학들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행정쟁송법은 크게 법 해석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법의 원리가 어쩌냐 해서 법이란 뭐냐 떠드는 게 칸트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법철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사학은 법이 과연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이냐 문제를 연구하면 법사학 같은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정재정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해석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해석학은 뭐냐?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재정법을 하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분야의 법조문,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학설과 판례를 외워서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행정재정법은 법학이니까 어떻게 해요? 법령. 첫째, 법령이 뭔지를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뭐예요? 학설과 판례가 있는 걸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강의하다 보면 소수서를 써야 돼요, 아니면 어떤 교수님 책에는 검토가 있는데 어떤 수험서에는 검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학설이 있고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어 결론은 판례 입장에 따른 이거다라고, 판례가 정말 특이하게 틀리지 않는 한 판례의 입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학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학설과 판례를 잘 외웠는지를 시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학설 이만큼 외웠어요. 나는 판례를 이만큼 외웠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빨리 깨달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많은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측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결과론적인 귀납법입니다만 맞는 얘기예요. 왜? 학설과 판례가 많아야지만 그 부분에 쓸 내용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에 맞게 하나씩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학원에서 법령은 외울 필요가 없다, 법조문은 주니까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나, 어떤 강사님들은 법령을 다 외워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법령을 전혀 외우지 않고 있으면 법전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 답안에 잘 쓰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기본적으로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을 줄줄줄 다 외울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행정쟁송법의 중요 개념이나 요건 등의 법령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는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 교수님들도 법령 못 외우시는 분 많아요. 그래도 강의하거나 뭐 시험 출제하거나 채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원에 오면 또 어떤 분들은 법령을 외워야 되는데서 특강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전혀 안 보셔도 안 돼 있고 달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지만 중간 정도에서 법령의 중요한 내용들은 정확히 아시고 계셔야 법전을 주어지더라도 법전을 놓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간적인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에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로라는 게 있고 프라이빗 로라는 게 있어요. 미국 같으면,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서는 퍼블릭 하면 뭐라 하는 싸다고 그럴까요? 싼 거. 그다음에 프라이빗 하면 마치 고급인 거. 그래서 퍼블릭 스쿨 하면 공립학교는 좀 나쁜 거고, 프라이빗 스쿨 하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런 묘한 인식들이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웨펜틀리히 하면 그건 공적이고 정확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고요. 프라이빗 하면 약간 그건 개인적인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독일 학교들은 대부분 공립학교니까 독일에서 프라이빗 스쿨 다닌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학교 다니는 거죠. 물론 이제 미술학교나 경영대학원 이런 경우는 프라이빗 스쿨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립학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공법이라는 것은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 많아요. 사법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 많겠죠. 영미법이라는 것은 로마법을 받아들여서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대륙법은 로마법을 저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영미법은 주로 게르만의 관습법을 중심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대륙법은 로마법이라는 전체적인 체계를 놓고 큰 법체계를 놓고 발전하면서 근대 국가의 이념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영미법에도 최근에 공법이 많이 늘어가긴 해요.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거 영국도 많이, 미국도 많이 제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공법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전서법은 뭐예요? 국가와 국민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법은 뭐냐? 주로 개인과 개인과의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은 대등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A와 B 간의 대등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법의 경우도 대등한 관계가 있죠. 행정계약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공법에는 뭐냐? 사법에는 사적 자치, 지멋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계약할 때도 어떤 특정한 형식이 없이 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고,
개인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니 헷갈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자, 공법의 경우는 사적 자치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왜? 국가라는 아주 커다란 조직과 돈을 가진 조직이 마음대로 하면 독재국가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법에, 국민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움직여라. 이래서 법치국가의 원칙이 있고요. 또 그냥 막 내버려두면 가난한 사람 못 살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는 게 사회 정의다. 그래서 사회국가 원칙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치국가의 공법과 사법은 기본적인 원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법도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에 오면서는 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법령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 법령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공법입니다. 특히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뭐예요? 사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로마법 이후로 발전하니까 이미 2000년대부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은 또 뭐예요? 사적 자치 지 맘대로 하는 거라며. 그래서 가능하면 법이 적어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덜 완성된 나라에서는 뭐예요? 내버려두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 영역이 좀 생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입 안 하는 게 좋은데 워낙 부작용이 심하면 개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법이라는 건 뭐냐? 공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적인 생활을 규율하는데 거기에는 국제법도 있습니다만 크게 헌법과 행정법이 있어요. 그럼 헌법은 뭐냐? 국가의 조직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게 헌법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은 뭐냐? 국가 중에서 뭐예요? 입법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것을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행정쟁정법은 뭐다?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주로 소송을 하면 기본권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뭐예요? 법령을 행정법령을 위반했냐 안 했냐,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했냐 남용했냐 이런 문제 갖고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의 경우도 헌법은 주로 국가 국민 관계를 규율하니까 선거법이 행정법일 것 같지만 이건 뭐예요? 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법은 주로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허가라든가 어떤 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어떤 거냐? 행정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연수법의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법은 일본식으로 행정의 조직, 어떻게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행정청을 만들고 이런 조직법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작용법, 어떻게 행정청이 행위할지, 행정행위를 할지, 행정계약을 할지 이런 행정작용과 그 다음에 구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정한 국내법이면서 공법이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정의했고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부터 우리나라 행정 법학은 대부분 뭐예요? 저 옆에 있는 학교가 있다고 떠들지만 다 일본 사람 책을 베껴서 강의를 했어요. 60년대는 일본 사람 책을 베껴서 했고 70년대 80년대 넘어서도 일본 사람 책을 번역해가지고 거의 토시안 안 틀리고 법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학자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행정법 중에 국내법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럽연합이 생기고 또 국제기후변화 조약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법도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고, 또 공법만 있냐? 사법의 경우도 행정이 하는 경우, 행정이 일반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부하거나 이럴 때는 뭐예요? 사법의 원리에 따른단 말이에요. 사법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서 독일의 경우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고 있고, 일본은 옛날식으로 뭐예요?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크게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일반적인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원리를 정하는 게 뭐예요? 일반 행정법이 되겠고, 그 중에서 행정작용에 관한 것은 제가 기본 특강에 올려놨으니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보시면 기본 특강이 나와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뭐고 행정계획은 뭐고 행정행위 중에 허가가 있고 특허가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교재에도 그 내용이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법은 일반 프린서플만 있는 게 아니라 개별 분야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분야가 있냐?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경찰법, 무슨 경제행정법, 환경법, 세법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별법을 정한 것을 특별행정법 내지는 개별행정법이다라고도 주장을 하세요. 그럼 요 두 가지는, 하나는 뭘 정했다고요? 원칙을 정한 행정법 총론, 내지 일반 행정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개별 분야의 법 규정이나 법제도 이런 판례들을 모아놓은 특별행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찌됐든 분쟁이 발생하면 뭐예요? 행정쟁소법에 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쟁소법에서는 두 가지죠. 행정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행정쟁소법은 원칙을 정한 일반 행정법과 개별 법령 사이를 정한 특별행정법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 행정쟁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또 행정법 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 행정법이라고 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원리를 정하는 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 법치국가 원리라는 행정법의 개념이 어쩌고 사회국가 원리, 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걸 정한 것은 완전히 행정법의 기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예요? 기본 특강에 올려놨다고 하는 것이 행정작용법이죠. 행정부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를 정한 거죠. 그래서 행정작용법에는 행정행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50년 전에는 행정법에는 행정처분밖에 없었어요. 근대국가 초기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정행위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국가가 법령에서 정해준 것을 이게 네 권리라고 확정해 주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1883년에 독일의 오토메어 학자가 처음 주장했을 때는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아니면 너는 이거 해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각자의 권리에 맞게 해석해 주는 게 행정행위라고 봤어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가르쳐주는 후견적인 국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정 계획도 해야 되고, 수도 옮기려면 행정 계획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 맞추려면 국가 전략도 삼아야 되고, 또 뭐예요? 행정부가 물건 사거나 계약직 공무원들 만들려면 계약도 해야 되고, 또 법령이 아니더라도 시위 같은 거 할 때는 시위 막아야 되니까 사실행위도 해야 되고, 다양한 행정작용들이 많이 생기면서 계약, 계획, 사실행위, 행정입법 같은 게 발생하는데 이걸 다 모아서 행정작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빵 만드는 것처럼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뭐예요? 성문 법령이 별로 없으니까 절차가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과연 행정이 작용할 때는 그 절차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절차가 공정했는지, 페어했는지에 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법이 발전했고 이 절차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해라.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의견 청취에는 청문과 공청회 제도가 있고 그게 없으면 의견 제시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처분할 경우 반드시 처분의 이유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처분의 이유 제시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강제법은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데, 하명을 통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는데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행강제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과거의 의무 위반 잘못했어. 그래서 벌금 부과하는 행정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범칙금 같은 거 내는 경우는 행정질서법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행정강제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이 행정쟁송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상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 소송으로서 그 행위를 없애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그 금전적인 피해를 국가가 위법하면 국가 배상이 되겠고, 국가가 적법한 행위면 손실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여기까지가 총론이라고 얘기하고 요 두 개를 묶어서 행정구제법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요건 강론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법과 무슨 상관이냐? 행정법의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재량권의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작용을 할 때는 행정행위는 처분이라고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행정행위 중에서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들은 뭐예요? 처분성이 있는 행정에서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있느냐, 아니면 행정입법에서 법령 보충 규칙은 법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할 때는 행정성의 대상으로 포섭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경우는 의사표시니까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당사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경우 저런 행정절차를 위반하면 절차 자체는 위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리는 본 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강제의 경우는 강제 처분 자체가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같은 게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있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국가배상이 뭐라는 개념만 컨셉만 갖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항고소송의 위법을 영향을 미치느냐, 국가배상의 항고소송의 위법이 국가배상의 위법 판단에 도움이 될 거냐 해서 한 꼭지를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기본적인 컨셉만 갖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푸는데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들은 전부 강론에 있는 법령이나 그 내용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떤 처분을 인정할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을 다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고, 요 내용들은 앞으로 강의를 지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컨셉만 잡으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애매하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행정장세법은 무엇인가 2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